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그 뉴욕 균류학회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균유학회 균 연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이 곰팡이 그리고 균류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지식을 높이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듣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걸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네요. 이게 인용을 좀 해보자면 우리는 열정적이고 지식이 풍부한 아마추어가 과학과 곰팡이 보존, 그러니까 균류 보존의 중요한 공헌자라고 믿는다. 뉴욕 균류학회는 균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버섯 클럽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버섯 클럽. 여기서부터 좀 약간 너무 귀엽죠. 네. 뭔가 재미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최근에 어떤 트윗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오싹했어요. 그래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따뜻한 단체가 네. 굳이 오싹할 게 또 있나요? 아니 여기서 올린 그 트윗의 내용 때문이었는데 네. 이 뉴욕 균류학회 회장이 시그리드 제이콥인데 이 시그리드 제이콥이 아마존에서 파는 버섯 채집이랑 레시피 책들 조심하라고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한 거예요. 네. 이 북미에는 수백 가지의 독버섯이 있고 그중에 몇몇은 치명적인데 이 책에 잘못된 설명이 있으면 누군가 독버섯을 먹고 죽을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렸거든요. 이 책은 교열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책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버섯에 대한 책일 텐데.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정말 많이 이제 조사도 해야 되고 그쵸. 검사도 해야 되고 검수도 해야 되고 그런 책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문제가 된 책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책들이. 책이. 네. 이 책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제목이 이래요. 남서부 지역의 궁극적인 버섯 현장 가이드라는 책인데 이 에드윈 스미스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버섯 현장 가이드가 궁극적일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얼터너티브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이 에드윈 스미스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다른 책을 쓴 것도 없고 온라인에 이 사람의 어떠한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싹한 거죠. 오싹오싹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한 기자가 이 에드윈 스미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 한 명 찾았어요. 인디아나 대학교의 의학 명예 교수인데 심지어는 그게 10년 넘은 교직원 목록에서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하자면 인디아나 대학교 의학 명예교수 소속이고 이제 10년 전에 그랬던 10년 전에. 에드윈 스미스라는 분이 남서부 지역에 이제 그 궁극적인 버섯 현장 가이드라는 책을 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게 찾아보니까 사실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 글을 쓴 것 같다. 그래서 AI를 썼던 게 아닐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생성 AI를 통해서 만든 텍스트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쓴 건지를 판별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제로 GPT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책의 일부분을 제로 GPT에 넣어봤는데 텍스트의 94%가 AI가 작성했다고 나왔대요. 근데 놀랍네요. 네. 여기 샘플 텍스트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챗 GPT의 문체가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준비해 오신 게 있나요? 네. 네. 제가 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스텔라는 항상 자연 세계에 관심이 있었고 식물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로시빈 버섯으로 알려진 특별한 버섯의 효능에 대해 들었고 이에 대해 알아보는데 시간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스텔라가 결정했습니다가 끝 아닌가요? 그렇죠. 글은 써져 있는데 딱히 정보값도 없고 특별한 내용도 없는 약간 진짜 좀 챗GPT가 만든 문장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가끔씩 심심하면은 이 챗GPT한테 이런 내용으로 소설 좀 써줘 아니면 뭐 내 글 피드백 좀 해줘 이런 식으로 글을 보내기도 해보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글은 탁월합니다. 이 문장과 저 문장의 논리 관계는 매끄럽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글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논리적이며 정합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에이 뭐야 이거 너무 쓸모없는 정보다. 그러게요. 근데 그래도 이게 독버섯 아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독버섯은 위험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챗GPT가 또 완벽히 정확한 정보만 전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왜 그런 거를 우리가 왜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위크엔드에서도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뉴진스가 조선시대의 열병이었다. 그니까요. 네, 이런 얘기도 전했었었고요. 이제 문제가 정말 큰 거죠 사실. 그쵸. 버섯이 연관이 돼버리면은 얼마나 위험한 버섯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뉴욕 균류학계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뒤집어지죠. 보고. 예. 우리는 버섯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세상에. 지금 AI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네.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버섯책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마존이 원래 서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마존을 AI가 쓴 가짜 책들이 완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지난 6월에 아마존의 청소년 로맨스 전자책 베스트셀러 목록이 이제 100권이 있는데 네. 그중에 19권만 인간이 창작한 진짜 출판물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AI가 쓴 네, 건가요? 나머지는 다 AI가 쓴 거죠. 네. 이 아마존 킨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읽은 페이지 수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 건데 네. 생성형 AI를 통해서 책을 빨리 써요. 그 다음에 가상의 저자를 생성형 AI로 이름부터 이제 프로필 사진까지 만들어요. 다 해주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온 책에 AI로 가짜 리뷰가 달려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이제 AI가 하는 거죠. 모든 과정이 진짜인 게 없고 심지어 그 온라인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다 AI로 처리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와, 놀랍네요. 네. 이게 이러니까 책이 진짜 빠르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네이버 클로바 X로 막 책 4시간 만에 썼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네. 이 8월 8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하와이 네. 마우이 섬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이틀 후에 바로 화염과 분노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의 부제가 2023년 마우이 산불과 기후변화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이게 뭐 바로 이틀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8월 10일에. 근데 그게 ISBN도 신청하면 네. 하루 이틀 걸리는데 그쵸, 네, 하루 검토하시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 책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 ISBN 같은 식별 표시를 봤는데 네.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신가 봐요. 몰랐는데 미국이 굉장히 빠르네요. 네. 이 책이라는 게 근데 진짜 물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인쇄를 하려면은 뭐 종이 뭐 값도 들고 그쵸. 이걸 유통하는 값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책이라는 게 그래도 이 한 번 만들면 돈이 드는 만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오류 없이 책을 만들려고 꼼꼼하게 보잖아요. 네. 저한테도 책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인터넷에 쏟아지는 기사들 좀 못 믿겠어요. 그리고 막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 막 쏟아지는 정보는 더 못 믿겠어요. 이럴 때 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찾아가는 좀 마지노선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AI 때문에 진짜 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책이 제가 믿고 있던 그 책의 물성이라는 게 옅어지고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네요. 맞아요. 디지털 시대 이후에 이제 책의 어떤 존재론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AI로 만든 책이라는 이 변화가 책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AI가 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이 먼저 변해서 AI가 여기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21세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2020년대에 이 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림 에디터 생각으로는 지금 책이 데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지금 미국에서 되게 큰 파업들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쵸. 할리우드 작가 연합들도 그렇고 뭐 출판사나 작가들도 AI 회사한테 되게 막 항의한다, 고소한다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좀 사례들을 보면서 옛날에는 책이 되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해주는 곳이었고 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어떤 시작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0이랑 1 그냥 숫자가 되고 데이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왜 막 언어에는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기표는 언어학이 나오네요. 기표는 이 말의 뭐 글자 이렇게 언어의 겉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기의는 그게 쓰이는 맥락과 함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AI는 기표의 나열을 통해서 이 기의를 추측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 기의에서 기표를 만드는 게 우리는 원래 글을 쓸 때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글을 쓰니까 그게 이제 순서인데 AI의 시대의 책은 이제 좀 기표의 나열로만 남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챗 GPT가 내 글을 피드백해 줄 때 그렇게 알맹이 하나도 없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
작가들이 지금 대응하고 좀 반발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게 이게 과거에는 책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성이 태어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작가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나의 지식의 어떤 그런 집대성한 것들을 하나 내는 느낌이었는데 그쵸. 아까 앞서서 그 아마존에 이제 그런 페이지 점유율 같은 거 있죠. 읽으면은 거기서 수익이 나는 구조. 그렇게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다 돈이 돼 버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점점 이게 그냥 데이터로만 납작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원래는 그 딱 물성 있는 책을 샀을 때 아, 이 집대성한 지식을 내가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향유하면서 읽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그런 의미가 막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버섯책 같은 이제 네. 허위 정보를 담은 책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허위 정보로 그 책을 쓴다고 해도 사실 절대적인 시간이 들잖아요. 그렇죠. 타이핑을 해도 사실 4시간 만에 책을 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허위 예. 정보로만 구성을 해도 어쨌건 글이라는 게 논리라는 게 있어야 아니, 그니까요. 되잖아요. 그거를 갖추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대부분 막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는 책 같아도 사실 작가의 진심이랄까? 그런 건 되게 잘 느껴지잖아요. 있죠. 예, 네. 이를테면 뭐 환단고기를 읽는다. 얼마나 진심이 느껴지고 얼마나 이게 무거운 책이구나. 주장하는 바가 뚜렷한 책입니다. 중요한 네.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는 책의 정보에 대한 불신도 커졌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 보여요. 네.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이 책이 진짜인지 아니면 AI가 만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네.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게 AI만은 또 아니거든요. 책 지금 뭐 책이야 금서 요청이 가장 핫한 이슈죠. 네. 예, 미국에서 지금 도서관, 책 이게 이제 완전 문화 전쟁의 전장터가 돼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 공립학교랑 도서관에서 도서 금지 요청이 21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2022년에 이제 도서 검열 요청 건수가 무려 1,050건이었는데 네. 2021년에는 619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네요. 아니 그 어떤 책들을 그렇게 보기 싫으셨길래 그렇게 금서 요청을 넣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가장 많은 금서 지정 요청을 받은 책이 13건이었어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성소수자인 LGBTQ를 다룬 책이었고 일부는 저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유색인종에 지필했다. 이 책 막아라. 그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에이시언이랑 이제 흑인 이제 라티노는 글 쓰지 마라 이거죠. 그게 사유로 그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거 금서 보고 요청이. 제가 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사실 도서관이 왜 있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반대의 목적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 어떤 지향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막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이 엄청난 장서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미국 의회 도서관이 1812년에 전쟁으로 인해서 장서가 다 타버렸는데 네. 제퍼슨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도서가 무려 6,500권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정말 넓으셨겠구나. 뭐 실리콘밸리에서 사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제퍼슨이 그렇게 강조한 게 폭넓게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 관련한 책만 읽으면 안 된다. 쓸모 없어 보이는 책들도 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물며 뭐 유색인종이 썼다고 뭐 LGBTQ를 다뤘다고 책을 읽지 말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런 뉴스를 처음에 볼 때 막 그런 금서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저는 비이성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나올 때 에이 그냥 문화 전쟁의 한 측면이겠지 아니면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좀 이런 것들이 많아지겠지 싶었는데 이게 늘어나는 폭을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 같기도 해요. 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이런 흐름에 좀 대항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미래에는 뭐 책을 잘 읽고 잘 이해해야 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또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어떤 책을 소비해야 될지를 제대로 짚을 수 있는 이 책 고르는 리터러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해력에 해당하는 리터러시가 아니라 책 고르는 리터러시. 책을 이해하는 리터러시죠. 네. 그러니까 책을 고르는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리터러시가 메타인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시민으로서 좀 공론장을 형성할 때 그래서 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책이 그런 공론장의 형성에 좀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해야 한다면 책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도 알고 다들 강조는 하는데 이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왜 정치 성향 테스트 이런 거 저 가끔 해볼 때 있거든요. 예. 근데 결과를 낸 걸 보면 아니에요. 맞아요. 저 절대 저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신을 이 메타인지를 해서 뭔가 그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리터러시를 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전반적인 리터러시를 늘리는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역시 도서관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지금 도서관도 미국 사례를 보니까 점점 그러니까요. 어려워지는. 아니 저희도 지금 막 그 공공도서관 같은 거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국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도서관에서 금서 요청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이라서 그리고 선택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 도서관이 아니면 또 학교가 아니면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열린 창구가 사실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무한히 열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공론장을 형성해서 어떤 책을 들여오고 또 어떤 책을 소비할지를 선택하는 좀 열린 디지털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반박 당연히 받고요. 뭐 반박 받고, 그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책의 생산, 소비, 유통 방식까지 다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디지털화되고 또 데이터화 됐는데 이 디지털 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디지털 도서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 책상에 올려놓고 가끔씩 읽는 책이 있는데 제목이 포스트 디지털 프린트 1894년 이후 출판의 변화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고상한 걸 읽으시네요. 제가 출판사에 또 일한다고 이런 책을 하나 구비를 해뒀는데 좋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9년 이미 디지털 대출의 숫자는 100만 권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했다.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전자책은 아직도 진짜 책처럼 대접받는 중이다. 모든 책은 한 번에 한 명의 고객에게만 대여되고 다른 잠재적인 대여자는 대기 리스트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저도 옛날에 학교에서 이 전자책 빌려볼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저 그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누군가 이용을 할 때 이거를 했을 때 그 트래픽이 결국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명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버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그러는 거 이런 생각까지 굉장히 했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참 이상하다. 뭔가 이 디지털에서 이상한 그 한계성을 부여하고 뭔가 이상한 그쵸. 물성을 튕기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디지털 홍수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쵸. 또. 네. 그리고 생성형 AI의 시대인데 이 책의 가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을 읽고 쓰고 소유하는 것 전반에 대한 생각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 넷플릭스가 스트리밍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DVD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짜 기술이 바뀌고 그러면 문화도 바뀌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또 새로운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문법도 등장했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출판에도 지금 거대한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있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양한 실험을 해나갈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 과거에는 토머스 제퍼슨 정도 돼야 이제 책을 6,500권 정도 읽을 수 있고 특권층만 쓰고 읽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출판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뭐 무가지도 나오고 책이 엄청나게 대중화됐는데 그리고 또 디지털이 도래하면서 책을 아카이빙하는 기능이 엄청 쉬워졌고 또 복제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또 이제 책이 데이터가 되어가고 이런 다양한 변화에 맞춰서 출판계도 이제 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쓰는 우리도 모두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뭐 책을 그냥 지금 뭐 책이 이렇게 이런 문화가 변하고 있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새로운 소비 문화, 새로운 책에 대한 어떤 문화, 기술이 접목됐을 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뭔가 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어떤 재정이 뿐만이 아니라 정보 자체를 좀 데이터라는 수치로 좀 0과 1로 정의할 때 그럼 정보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까지 좀 관념적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최고의 테크 저널리스트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또 있는데 스티브 레비예요. 스티브 레비가 이렇게 말했대요. 정보는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정보는 가치 있기 때문에 비싸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이제 정보가 가치 있지 않고 입체적이지 않다면 정보는 비싸야만 하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보가 계속 비싸려면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정보의 본능도 이 책이 어떻게 되살릴지를 고민하고 사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 적정선이 필요하네요. 네, 그렇죠. 그 선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선을 만들기 위해서 또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AI 시대의 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그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나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법적인 네, 뭐 논의에만 크롤링한다. 예, 네. 그런 논의에만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생성형 AI 시대에 정보는 또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담고 있는 책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사유를 촉진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뉴욕 균류 학회의 어떤 경고가 좀 일종의 희망적인 뉴스는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네. 네. 오늘 그 뉴욕 균류학회라는 네, 독특한 단체의 경고에서 시작해서 뭐 독버섯 책 이러면서 책의 변화, 정보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까지 폭넓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게임 업계에서 한창 논란인 이슈가 있는데요. 여러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 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아주 지금 논란이라고 합니다. 내일 게임 업계 얘기 정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내일 위크엔드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세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